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지도사 2024년 기업 진단론 문제 기출됐던 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업 진단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평이한 수준으로 되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도 높지는 않고 출제한 챕터 혹은 주제별로도 기존과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인데, 기존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기타의 계문서로 봤던 부분을 더 출제 비율을 높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왔던 게 그게 4가지 챕터로 나왔었고, 그 중에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게 기업 얘기 잠깐 하면서 전체적인 기업 진단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리고 이후에 경영 분석 쪽에 들어가서 2장에서는 질적 경영 분석, 3장에서 양적 경영 분석, 4장에서는 기타의 경영 분석 쪽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근데 질적 경영 분석에 들어가는 게 그것이 환경 분석이라든지 산업 분석 이런 것들을 했었고, 양적 경영 분석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재무 분석 쪽에 들어가서 재무 비율 같은 거 봤었고요. 그리고 기타의 분석 쪽에서 손익 분기 분석과 같은 시비 분석, 레버리지 분석 등등을 봤었죠. 이쪽이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비중이다 하게 되면은 기업 진단하는 쪽이 5% 정도, 질적인 경영 분석 쪽이 15% 정도, 그 다음에 양적 경영 분석이 55% 정도, 그리고 기타의 분석이 25% 정도에서 전체 100%가 출제됐었어요.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총 40문제 출제됐었으니까 지금 20문제 출제되는 거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올해 봤을 때는 2024년에는 이제 문제가 한 문제당 4%가 할 수 있겠죠. 이제 25문제니까. 기업 진단 쪽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비율로는 4% 정도이고요. 그리고 질적 경영 분석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서 비율로는 20%. 자, 그리고 양적 경영 분석 쪽에서 출제가 됐던 게 11문제 출제가 돼서 비율로는 44%, 기타의 분석 쪽이 8문제 출제가 돼서 비율로는 32%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평균에 비해서는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왔다는 얘기고, 이쪽은 평균에 비해서는 3문제 정도가 덜 나왔다, 이쪽은 2문제 정도가 더 나왔다, 이런 정도의 과거 평균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쪽에 주로 재무제표 분석에 썼던 비중이 좀 줄고 기타의 경영 분석 쪽의 비중이 좀 늘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후에도 이쪽에 기타의 경영 분석 쪽이 내용이 좀 더 심화되는 거죠. 그쪽이 좀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자, 구체적인 우리 문제로 들어가서 먼저 기업 진단론이 76번 문제부터 시작이고요. 76번 보게 되면은 재무비율의 요소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력 분석 기법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통계 분석 쪽이죠. 답은 5번 될 거예요. 계량 모형 이용하는 게 통계적 분석하는 거니까. 1번에는 비율 분석은 재무 계량 비율 분석하는 거죠. 통계 모형 이용하는 게 아니고. 2번에 있는 균형 분석은 4번에 있는 실수 분석의 일부죠. 실수 분석이라는 게 재무의 수치를 그대로 분석하자 하는 게, 크게 구분했을 때에는 수준 분석이 있고 증감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균형 분석이 있죠. 매출액이 얼마다 이런 게 수준 분석,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 늘었다 이런 게 증감 분석, 그리고 균형 분석이 어떤 수익과 비용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의 유출과 유입의 균형 얘기하는 균형 분석. 3번에 있는 지수 분석은 우리 지수법 같은 거, 월의 지수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지수 분석이고, 다 통계적 모형 이용하는 게 아니고, 5번에 있는 계량 모형 분석이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6번 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 나오는 것은 77번이고, 이제 재무제표 쪽에 이게 묻는 거고, 재무제표에서 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했어요. 그러면 77번 쪽에서 자본 항목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는데, 1번에 있는 이익준비금은 우리 분류할 때의 기처분 이익여금이죠. 이익여금 중에 하나인 거고, 자본 항목. 2번에 있는 자기처분 이익이나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은 전부 다 자본 잉여금들. 그래서 1번에 있는 이익준비금은 기처분 이익 잉여금이고, 2번, 3번, 4번에 있는 자기처분 이익, 감자차익, 주변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 항목들이고, 그리고 5번에 나오는 게 영업권이 나오는데,
영업권이라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사항들을 집합한 자원이다 하면서 영업권은 자본이 아니고 자산 항목으로 처리하는 거죠. 답은 5번 될 거고요. 자, 다음 78번 문제에서는 경영분석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와 분석 목적,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보면 이번에 경영자는 경영계획 수립하고 경영전략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번에 금융기관, 은행과 같은 것들은 돈 빌려줄 거냐 말 거냐, 빌려준 돈을 회수할 거냐, 연장해 줄 거냐 하는 부채 상환 능력이나 신뢰도 파악 맞고, 3번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자면 주식 살 건데 얼마에 사는 게 좋겠느냐와 같은 그런 증권의 내재 가치와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맞고, 다음에 4번에서 고객은 조세부담 능력 및 과세처 평가 하는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나오는 것은 우리 제품 사가는 고객이 우리의 조세 부담 능력 이런 거 분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4번에 있는 것은 정부 기관이 분석하는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에 있는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느냐를 평가할 거니까 맞는 얘기 될 거고요. 그 다음 79번에서는 비유동부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보게 되면은 사채 나와 있는데요. 사채가 비유동부채 맞죠? 일반적인 사채는 만기가 긴 거니까 비유동부채 맞고, 그다음에 2번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이고, 3번에 있는 선급 비용은 비용 될 건데 먼저 준 돈이니까 먼저 줬으면 나의 자산인 거죠. 그래서 주로 유동 자산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다음 4번에 있는 것은 단기 차입금. 차입금이면 부채는 맞는데 단기 차입금이니까 금방 상환해야 된다. 따라서 단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로 잡히로 되죠. 그래서 지금 비유동부채는 아니다. 5번에서 장기 대여금. 빌려준 돈이니까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장기니까 걔는 비유동 자산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사채이고요. 다음 80번에서는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비용. 비용 중에는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이 있고 현금 유출은 주지 않는 비용이 있는 거고. 자, 그 중에서 또는 1번에 연구비 나와 있으면 연구비는 연구 단계 발생한 지출이니까 현금 유출이 있는 지출 맞잖아요. 답은 1번일 거고요. 2번에는 감가상각비는 단순하게 처음 기계 살 때 돈 나가는 거고, 감가상각할 때는 돈 안 나가는 거니까 처음 살 때 나갔던 돈을 기간에 맞춰서 원가 배분하는 과정이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3번, 4번, 5번은 손상차손이나 평가손실 이런 것들은 돈 나가는 게 아니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단순하게 평가하면서 발생한 손실인 거니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에 연구비가 되겠죠. 다음 81번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낮은 자산 순서로 옳게 연결한 것은 했어요.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곧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게 유동성이 높은 거죠.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순서로 쓰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은 일단 현금성 자산이 가장 현금성이 높겠는데요. 유동성이 높겠다. 그리고 니은에 있는 기계장치는 비유동 자산이죠. 걔는 오래 쓸 자산이니까 오래 있다 현금화 될 거다. 그래서 니은이 비유동 자산이 가장 마지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매출채권이고 재고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애들이지만 그중에 재고자산이 가장 현금화 속도가 느린 거죠. 자, 그래서 리을에 있는 재고자산이 유동자산 중에서는 가장 현금화 속도가 느리다. 판매 과정 통해서 현금화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게 매출채권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동성 높은 순서가 나오겠죠. 답은 3번이겠고요. 다음 82번에서는 분식회계의 징후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분식회계라는 게 실제 내용과 다르게 꾸미는 게 분식회계잖아요. 그랬을 때 떠나면 1번에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은 플러스 값이지만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값이다. 영업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는데 돈 안 들어오는 걸 좀 숨기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이익을 발생시켜서 당기순이익 플러스 만들었겠다. 그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분식회계의 징후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에서는 영업이익보다 기타 수익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다. 영업에서 이익이 안 나는데 당기순이익을 좀 높게 보이려면 뭔가 다른 짓을 해가지고 영업 외로 수익을 발생시켰다 할 수 있겠죠. 분식회계 지금 맞고요. 3번에 회계기준 잘 변경하는 경우, 회계기준 그대로 적용하면은 손실 발생하니까
회계를 바꾸어서 이익으로 꾸미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4번에 매출액은 일정하나 재고자산 매출액권의 크기가 급격히 증가한다 하는 것은 뭔가 재고자산도 너무나 오래됐는데 진부화된 재고가 있다고 잡아놓은 건 아니냐. 집어넣은 재고를 어떻게 뭐 평가해서 손실 잡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장부에 잡아놓은 거 아니냐. 혹은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한다 하는 경우면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데 대손 처리하지 않고 놔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또한 5번에는 부채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 부채가 줄어들면 이자 비용 감소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자 비용 감소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데 부채가 감소했다.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부채 줄어들면서 이자 비용 감소는 뭐 당연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83번에서는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영업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는 영업이익이 0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공헌이익이 고정영업비용과 같아지는 게 손익분기점. 또 하나 1번에서는 손익분기점에서는 공헌이익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영업이익이 0이다 라고 해야 될 거고, 공헌이익으로 표현했으면 공헌이익이 고정영업비용과 같아지는 점이다 라고 해야 맞았을 문장이에요. 다음으로 이번 손익분기점에서는 영업레버리도가 1이다 라고 했는데, 영업레버리지도 디그리 오브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얘는 매출액의 변화율분의 영업이익의 변화율로 가는 거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고정영업비용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해가지고 공헌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손익분기점에서의 영업레버리도는 1이다라고 했는데, 손익분기점에서는 영업이익이 0 되는 곳이니까 손익분기점에서의 영업레버리도는 무한대 값이 되겠죠.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 다음 3번에서는 손익분기점에서 안전율 또는 안전 한계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안전 한계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안전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허용 가능한 매출의 최대 감소 폭을 얘기하는 게 안전 한계. 거기서 안전율이라고 했으니까 안전 한계율이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의 매출액 대비 안전 한계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안전 한계율이 되겠죠. 여기서 안전율. 자, 그거는 좀 손익분기점에서의 안전 한계율이니까 손익분기점에서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는 얘기니까 안전 한계가 0인 거죠. 따라 안전 한계율도 0이 될 거다. 3번이 맞는 문장 되겠네요. 4번에서는 변동 원가율에 공헌이익률을 더하면 0이 된다가 아니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이 있고 거기에서 변동 영업비용 빠지면 나오는 게 공헌이익인 거고, 고정 영업비용 빠지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인 거죠. 매출액이 100이고 변동 영업비용이 80이다 하게 되면은 공헌이익은 20 될 거다. 그때의 변동 원가율이라는 게 변동 비율 얘기하는 거라서 변동 원가율이 80%이면 그때 공헌이익률은 공헌이익 나누기 매출액이 공헌이익률이니까 공헌이익률은 20%가 되는 거고, 둘을 더하게 되면 1 되는 거죠. 0이 아니고 1이다. 다음 5번에서 변동비 대비 고정비의 비중이 큰 기업이다. 그래서 전체 영업비용 중에서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이때에 변동비 대비 고정비의 비중이 크게 된다 하게 되면은 영업레버리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해서 영업이익의 변동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 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83번은 동그라미 3번이 맞는 문장이었네요. 다음 84번에 주주의 투하 자본 대비 당기 경영 성과 하게 되면은 주주의 투하 자본이 곧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주주의 투하 자본인 자기 자본 대비 당기 경영 성과니까 오게 되는 게 순이익이 오게 되면은 그게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2번에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주주의 투하 자본 대비 달성된 성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총 자산 이익률은
단기 순이익 나누기 총 자산이 될 거고요. 일종의 수익성 비율인 거고. 다음 3번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순이익이고 역시나 수익성 비율. 4번에는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 비율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했던 거고. 5번의 순환자본 비율은 총 자산분의 순환자본. 순환자본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 그 순환자본 나누기 총 자산하는 게 순환자본 비율. 뭐 걔는 유동성 비율 쪽이라 할 수 있겠죠. 넘어와서 85번 문제고요. 85번에서는 단위제품 판매하고 있는데 단위당 판매 가격 500원에 단위당 변동비는 300원, 고정비는 10,000원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했어요. 손익분기점은 영업이익이 0 되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 얘기하는 거. 지금 손익분기점 판매량 묻고 있고요. 영업이익까지 오려면은 매출액에서 변동 영업비용 빼고 고정 영업비용까지 빠지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죠. 그랬을 때 영업이익을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은 500원이고 단위당 변동비는 300원이니까 매출액에서 변동 영업비용 뺀 거고 거기에서 고정비가 10,0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빠져나가면 영업이익 되는 거고 이 영업이익이 0 되는 판매량 구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손익분기점 판매량으로 나오는 게 50개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85번은 답이 1번 될 거고요. 자, 다음은 86번 문제고 기업의 장기 채무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은 했어요. 장기 채무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안정성 비율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죠. 그에 해당되는 게 1번에 있는 부채 비율 되겠네요.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뭐 비율은 장기 적합률 혹은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게 레버리지 비율, 안정성 비율이었죠. 2번에는 유동 비율은 유동성 비율이고 3번의 총자산 회전율은 활동성 비율 4번의 자본 생산성은 생산성 비율 5번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수익성 비율들이죠. 그래서 안정성 비율에 해당되는 게 1번에 있는 부채 비율 밖에 없었네요. 그 다음 87번에서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4%이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2%, 총자산 회전율은 1.0이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6%로 증가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부채 비율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자기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걔는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이었었고 분자 분모에 매출액 해도 똑같은 거고 거기에다 분자 분모에 또 총자산 해도 똑같은 거였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매출액 순이익률, 이 부분은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은 게 1 플러스 부채 비율과 같은 거다라고 했죠. 달성하고자 하는 게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6%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매출액 순이익률은 2%이고 총자산 회전율은 1.0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값이 3이 돼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1 플러스 부채 비율인 거니까 부채 비율이 200%가 되어야 전체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6%가 달성될 수 있다. 문제 요구사항은 부채 비율 묻고 있는 거라서 200%가 답일 거고요. 그래서 87번은 200%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88번 문제는 재무 비율 중에서 정태 비율은 하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비율 구분할 때에 정태 비율도 있고 동태 비율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정태 비율은 BS 항목들만 구성되는 BS 비율이 정태 비율, 손익계산 항목들만 가지고 계산되는 게 손익계산서 비율인데 걔가 동태 비율, BS하고 IS 항목이 서로 결합되는 게 혼합 비율이고 혼합 비율도 우리 정태와 동태를 구분할 때는 동태 비율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1번에서 이자보상 비율이라고 하게 되면 이자보상 비율은 단순하게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도 IS 항목, 이자 비용도 IS 항목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IS 비율, 손익계산서 비율이라서 걔는 동태 비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에 나오는 게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이죠. 매출액은 IS 항목, 총자산은 BS 항목이니까 걔는 혼합 비율에 해당되는 거고 역시나 동태 비율로 분류가 되는 거죠. 3번에 있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순이익은 IS 항목, 자기자본은 BS 항목이니까 역시나 혼합 비율인 거고 역시나 동태 비율로 분류가 될 거예요. 다음 4번에 나오는 것은 매출액 증가율. 그래서 전기 매출액 분의 단기 매출액 마이너스 전기 매출액. 매출액에 대한 얘기니까 IS 항목들만 이용하는 거다. 따라서 걔 역시나 동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번에 있는 애는 현금 비율이죠. 현금 비율은 유동, 부채, 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율인 거니까 얘도 BS 항목, 얘도 BS 항목. 따라서 BS 비율이라 할 수 있고 걔가 정태 비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정태 비율 찾는 거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89번 문제. 시장가치 비율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시장가치 비율은 시장 가격인 그 시장 가치인 주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시장가치 비율이죠. 거기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게 Price Earnings Ratio, 나는 퍼가 있고 PER, 걔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으로 가는 게 퍼, 그리고 PBR이 있고 Price Book Value Ratio, 걔는 주가 나누기 주당 자기자본 혹은 순자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당 자기자본 장부금액 또는 주당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얘기하는 게 PBR. 자, 그리고 PCR이다 하게 되면은 그 C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가 나누기 주당 현금 흐름으로 가는 게 PCR, Price Cash Flow Ratio. 자, 옳지 않은 것은 했고 또 1번에서 PER, 주가 수익 비율 또는 주가 이익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주당 순이익 1원의 질적 가치 나타낸다. 만약에 주당 이익은 100원인데 주가가 1000원이다 하면 퍼는 10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그 기업의 회계적인 이익 1원에 대해서 시장에서 시범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1원의 질적 가치 나타낸다 하는 거니까 맞는 문장이죠. 다음으로 2번에서 주가 수익 비율은 수익 대비 상대적인 주가 수준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맞고 3번에서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의 경우에는 주가가 주당 현금 흐름의 몇 배이냐를 보여주는 거다. 맞고 4번에 주가 잔무가치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잔무가치로 하는 비율이다 하는 거 맞고 5번에서는 동종산업 내에서 주가 잔무가치 비율 PBR이 매우 높은 기업, PBR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은 기업인 거죠. 근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갈 수 있다. 저평가가 아니고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지금 89번은 5번이 틀린 문장이고요. 자, 다음 90번에서는 BCG 매트릭스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할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성장을 위해서 수로자 자본과 자본적 지출의 대표적인 증가가 필요한 제품군은 했어요. 우리 그 BCG 매트릭스 나왔던 게 X축이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로 나왔었고 Y축은 시장의 성장률로 나왔었고요. 그리고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쪽이 물음표, 그리고 이쪽이 스타, 별이었었고 이쪽이 캐시카우, 현금 졌어. 그리고 이쪽이 개, 도구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상대적인 성장률도 높지만 이쪽 얘기죠. 자, 그쪽이 수로자본과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점유율은 높은 곳이지만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지만 투자할 금액도 많다 하는 쪽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수령주기로 봤을 때에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4번에 있는 스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90번의 답은 4번 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3번에는 양은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90번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게 4번에 있는 스타가 해당되는 얘기가 될 거고요. 다음 91번에서 균형 성과표의 관점에서 핵심 성과 지표를 연결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있었죠. 그게 고객 관점, 재무적 관점, 프로세스 관점, 혁신과 학습 관점. 혁신과 학습 관점 대신에 했던 것은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게 1번의 고객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 관점은 고객 관련된 성과를 달성하거나 개선한 정도 얘기하는 거고,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만족도니까 맞는 문장이죠. 2번, 3번에 있는 게 재무적 관점이고, 재무적 관점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무적인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고 개선했느냐 봤더니 투하자본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부가가치 둘 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4번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인데 저거 만족도는 아니죠. 4번인 저거 만족도라든지 저건 생산성과 같은 얘기들은 5번에 있는 혁신과 학습 관점 쪽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내부 프로세스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대표적으로 원가를 얼마나 절감했느냐 하는 것들이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 해당되는 거니까 잘못 연결된 게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91번 문제가 답이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92번에 나오는 게 경제 분석의 대상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경제 분석은 각종의 경제 지표를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1번에 있는 환율이라든지 3번의 인플레이션율, 4번의 경제 성장률, 5번의 국제 수지 이런 것들은 다 경제 변수들이죠. 그런데 2번에 있는 산업의 경쟁 정도라는 것은 산업에 대한 얘기니까 산업 분석에서 하는 얘기죠. 92번은 해당되지 않는 게 2번에 있는 산업의 경제 정도고 걔는 산업 분석에서 하는 내용이다. 자, 다음으로는 93번에 경영 부문별 기업 진단 분야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문별 진단 쪽에서 하는 얘기고, 기업의 판매 부문에서는 판매 시장의 조사, 판매 촉진 맞죠? 2번은 재무 부문이고 예산 통제, 자금 계획 다 도입된 얘기가 맞죠? 디귿에서 생산 쪽에서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맞잖아요. 그런데 리을에 있는 인사 노무 쪽에서 작업관리, 재무분석, 작업관리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중에서는 디귿에 있는 생산 부문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재무분석은 리을에 있는 재무 부문에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잘못된 게 기억, 리은, 디귿은 맞는데 리을이 잘못됐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94번에서는 기업가치평가까지 사는 자본비용에 대한 얘기로 옳지 않은 것은 했고, 자, 그 중에 또 1번에 나오는 게 자본비용은 기업이 자본을 사는 대가로 자본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라고 했어요. 그 자본비용이 자본을 제공한 채권자나 주주 입장에서는 제공한 자본에 대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얘기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본 사용하는 대가로 줘야 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1번은 맞는 문장이죠. 다음 2번에서는 증권시장 선진성할 경우, 곧 크게는 자본 자산 결정 모형 CAPM이 성립할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때 증권시장선에 따르게 되면은 자기자본 비용, 곧 주주의 요구 수익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주주돈 사용하는 대가로 줘야 되는 거, 이 자기자본 비용은 주식의 체계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가 맞겠죠. 답은 2번 되겠네요. 우리 증권시장선 쪽의 얘기면은 어떤 자산의 균형기대 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 외에 위험 프리미엄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한 위험 프리미엄은 그 자산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에다가 시장 포트 기준율 마이너스 무위험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전체 기대수익률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게 균형기대 수익률. 그때는 주주가 부담하는 체계적 위해란 보상이 붙게 된다. 그때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게 될 거니까 그에 따라서 자기자본 비용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라고 해야 맞는 문장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에서는 타인자본 비용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측정이 되고, 그래서 타인자본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부채
조달한 금액 대비 지급하는 이자의 비율로 측정이 된다. 근데 걔는 이자 비용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발행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세전 타인 자본 비용 얘기하기도 하고,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고려했을 때에는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맞는 문장 4번에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 비용과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가중평균에 수정이 된다. 그래서 전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원천별 자본 비용들을 자본의 구성 비율대로 가중평균하는 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그때 일반적으로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할인율인 자본 비용에 반영해서 세후 타인 자본 비용과 다음 주주의 요구 수익률인 자기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한다. 그래서 전체의 총 자본 중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총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해서 가중평균한다. 써 있는 거니까 맞는 문장이죠. 5번에서 가중평균 자본을 구할 때에 사용하는 가중치, 곧 이 자본의 구성 비율을 갈 때는 가장 우선되는 게 기업이 갖고 있는 장기적 추구하는 목표 자본 구조가 있으면 목표 자본 구조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각각의 시장 가치 비율,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시장 가치와 발행한 주식의 시장 가치의 비율로 적용하자. 그래서 시장 가치로 측정이 된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94번은 답이 2번이었고요. 다음은 95번이고, 95번에서는 레버리 분석에 대한 얘기고요. 영업 레버리도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에 잠깐 봤지만 영업 레버리도라는 게 매출액의 변화율분의 영업이익의 변화율 얘기하는 건데, 식을 정리했더니 걔가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으로 정리가 되었었어요. 공헌이익을 영업이익 나눈 것이다 하는 거니까 맞는 문장. 이번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영업 레버리도는 감소하게 된다. 우리가 영업 레버리도는 고전 영업 비용이 없으면 1이 든다고 그랬고, 고전 영업 비용이 있게 되면은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죠. 근데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공헌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하면서 분자 분모가 동일한 금액이 증가하게 될 거다. 그래서 공헌 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공헌 이익에서 고정 영업 비용을 빼는 게 되는 거니까 매출이 증가했을 때에 공헌 이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얘는 변동이 없는 거니까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된다. 동일 금액의 분자 분모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 그 비율은 점차 1로 수렴해 가는 거죠. 그래서 1로 수렴해 가게 될 거니까 점차 감소하게 된다 하는 거 맞는 문장. 다음 3번에서 비유동 자산의 비중이 낮을수록 영업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자, 우리 비유동 자산이 보다 많게 되면, 예를 들면 기계가 많게 되면 감가상각을 많이 할 거니까 감가상각과 같은 고정 영업 비용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영업 비용 중에서 고정 영업 비용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 내부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현재 문제에서는 얘의 비중이 낮을수록 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죠. 이런 자산이 많을수록 고정 재무이 많이 발생해서 영업 레버리도가 커지면서 영업 내 효과가 많이 발생하게 될 거니까 고정 비유동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라고 해야 맞는 문장. 그래서 95번은 틀린 게 3번이 되겠네요. 자, 추가로 하면 4번에서는 재무 레버리도는 주당 순이익 변화율을 영업이익 변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 레버리도고, 걔는 영업이익의 변화율분의 순이익의 변화율, 혹은 주당이익의 변화율 또는 세전이익 변화율 같은 얘기고, 걔가 발생하는 것은 이자 비용 때문이니까 이자 비용 중심으로 해서 영업이익 나누기 세전이익으로 가자라고 했었어요. 그때 재무 레버리도는 주당 순이익 변화율을 영업이익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재무 레버리도는 역시나 부채를 안 써서 이자 비용이 0이면은 이 값이 1이 될 거고,
이자 비용이 있으면 1보다는 커지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부채가 높을수록 재무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곧 부채를 많이 써서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할수록 이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문장. 다음은 86번 문제고 판별 분석의 유용성과 한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판별 분석 대표적인 게 알트말의 Z스코어 모형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크게 5가지의 비율들 가지고서 계산해 보는 거였고, 그 5가지 비율이 뭐 순자본 비율이라든지 이익여금 비율, 혹은 총자산 영업이익률, 자기자본과 부채의 시장가치 비율, 뭐 총자산 회전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때 떠나면 1번에서는 여러 재무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분석 기법이다. 그게 5가지 같은 것들을 고려했었다. 맞는 문장이고, 또는 2번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여러 기업을 동시에 평가함으로 평가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에서는 기억하시는 매치는 비회계적인 질적 정보 포함하지 않죠. 포함하지 않는다. 총자산의 회전율이라든지 이익잉여금 비율이라든지 지상부채의 시장가치 비율, 총자산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니까 양적인 회계자료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지금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다음 4번에서는 사후적 예측 방법이므로 곧 과거에 있었던 기업들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모형 형태가 되는 거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후적으로 모형화시킨 거다. 따라서 경영력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맞죠? 자, 5번에 판별 분석 측정하는 사용되는 재무 선정이 이론적인 가 부족하다.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그냥 사례적으로 분석을 해내는 거니까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한다 라고 할 수는 있겠다. 맞는 문장. 자, 다음 97번 문제는 X3년 말 현재 자기자본 비율은 60%이고 타인자본 비율은 40%다. 그 말이고 전체 중에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게 60%, 전체 중에 타인자본 차지하는 게 40%. 자본의 구성 비율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기자본 비용은 15%고 세후 타인자본 비용은 10%이다. X4년부터 매년 말에 52억 원의 2년 현금 흐름이 영구히 발생할 예상된다. 그 기업의 기업 가치는 했어요. 우리가 먼저 그 기업에 발생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하려면 전체 기업 현금 흐름이니까 전체의 자본 비용을 현재 가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할 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세후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자본의 구성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현재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10%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은 15%다 라고 했고요. 전체 중에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고 타인 자본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다. 하게 되면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계산했더니 그게 13%다 라고 계산이 되는 상황이네요. 세후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자본의 구성 비율로 가중평균한 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 그걸 이용해서 기업 가치 한번 구해봐라 라는 요구 사항인데, 발생될 현금 흐름이, 자, 현재가 X3년 말인 상황이래요. 현재 여기 서 있고, X4년부터 매년 말에, 여기가 X4년이고 이후에 매년 말에 52억 원씩의 이게 현금이 발생할 거다. 이게 무성장 영구히 간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52억 원씩 영구히 발생할 거라고 했으니까 무성장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현재로 현재 가치 하게 되면 그게 곧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고, 전체 현금 흐름이 52가 1년 말부터 무성장 영구히 발생할 거니까 나누기 할인율인데 그때 쓰일 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했더니 기업 가치가 400억 원이다 라고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97번은 답이 400억 원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하면서 이제 이런 쪽이 우리가 기타의 계문석에서 봤던 건데, 앞에 있던 레버리 분석이라든지 손익분석, 손익분기 분석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은 98번 문제고요. 기업의 부실 징후로 옳은 것은 했어요. 봤더니 저는 1번에 재고자산 회전율의 지속적인 증가.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사원 재고자산이 빨리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부실이 아니지. 물건 잘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2번에서 유동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이동률이 높으면 마감 위험이 훨씬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업 부실 아니고. 3번에 매출액 순이익률의 계속적인 증가. 순이익이 많이 나눠보죠. 좋은 상황이잖아요. 4번에서 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 부채를 증가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채를 감소한다는 거니까 산재로 부채가 점점 줄어들면은 기업 부실 반대 방향 가는 거잖아요. 부실이고 아니고. 그다음에 5번에서는 유동부채 대비 영업현금흐름의 지속적인 감소. 그러면 영업활동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실징후는 5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99번 문제고요. 포터가 제시한 산업구조 분석 모형 5 포시스 모델 쪽의 얘기죠. 5가지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딱 5가지니까 시험 나오기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6가지 요인에 해당되는 게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산업 내 기존 기업 간의 경쟁 맞죠. 2번에서는 대체 제품의 위험 맞고, 또는 3번이 잘못됐네요.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구매자 결속력, 5번에 있는 공급자 결속력까지 나머지 다 맞는데 3번이 잘못됐고, 이제 1번, 2번, 4번, 5, 6번 외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 위험이 되겠죠.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 위험,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3번이 틀렸네요. 다음 100번 문제에서는 신용평가에서 비재무적 평가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했어요. 재무적이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번에서는 물적 자원의 성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주로 수익성 비율이라든지 생산성 비율로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인 평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서 시장 점유율 유지 능력인데요. 만약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양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재무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자유는 양적 자료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재무적으로 양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번에 있는 그 시장 점유율 유지 능력이 어떤 질적인 평가 부분이 되겠죠.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있는 경영의 총괄적 효율성, 이런 것들은 뭐 수익성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성 비율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고, 4번의 장단기 채무지 능력은 유동 비율이나 아니면 유동성 비율이나 아니면 안정성 비율, 에버리지 비율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예요. 5번에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 정도, 이런 게 활동성 비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2번에 있던 게 유지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양적인 내용이 아니고 특히나 재무적인 평가 내용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해서 문제를 다 봤는데 보더라도 약간 기타의 계획문서 쪽에 나왔던 얘기들이 좀 더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던 해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